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 한국에 보면 챗GPT 전문가도 엄청 많고 뭐 생성인공지능 전문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학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오픈 AI에서 인정해 준 건 아니잖아요. 아예 허깅페이스 회사 슬랙에 저희 전용 채널이 만들어져 있어요. 데이터 캠프에 있는 모든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저희에게 수백 개를 후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라이센스를 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을 공감해주고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진짜 누구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가치를 알고 그거에 공감하고 그 가치가 만들어낼 변화들, 이 세상의 변화들, 그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나, 이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공자가 아니었는데도 그 가짜 연구소를 통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춰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있죠. 그 데모 사진 봤을 때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근데 되게 가족 사진처럼 단란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엔지니어링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을 잘하는 사람이 한국에 많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사랑만큼은 가져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에서 멀티모달 모델팀이라는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멀티모달 생성, 이해 관련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미지 생성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번에 인스턴트 패밀리라는 논문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짜연구소라고 하는 비영리 머신러닝 커뮤니티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처음에 가짜연구소를 시작한 거는 단순히 제가 좀 빠른 기술을 경험하고 스터디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혼자서 많은 논문을 읽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면은 사람들이랑 같이 논문 리뷰를 하면은 좀 더 빠르게 많은 논문들을 이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러기 위해서 스터디를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많은 경험과 가치들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이뤘는데요. 이제 이루고 보니까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고 연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왜 가짜연구소에 이렇게 직장인이 많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모임이면 학생들이 많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직장인이 많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보통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미 자기가 습득하고 있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내가 뭐 더 하려는 거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면 취업이 잘 안 된 사람들이 내가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학교에서 채워지지 않는 걸 채우기 위해서 보통 이제 학원을 가거나 다른 교육을 받는 것 같고요. 보통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원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그럼 왜 가짜연구소에 많이 올까 생각을 했더니 보통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인 연구, 기초적인 연구, 근본적인 연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그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어디선가는 계속 다른 사람들이랑 하고 싶고 내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데 그럴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짜연구소로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짜연구소에 모여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 분야에 대해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회사에서는 내가 잠시 조직 이동을 해서 이 분야를 못하더라도 가짜연구소에서는 계속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모델 학습이나 모델링은 못하고 좀 더 서비스에 집약된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나는 모델에 대한 부분은 가짜연구소에서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클이 돌았을 때 내가 계속 해오고 있었다면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가짜연구소에서 많은 스터디랑 연구 개발을 했었지만 대표적으로 널프라는 것을 좀 빠르게 논문 리뷰를 시작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게임 회사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널프 초기부터 논문 리뷰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회사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널프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시점에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고 서비스는 지금 좀 이르지만 이런 정도서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니까 바로 이제 널프에 대한 거는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널프 어디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널프에 대한 팀이 어디 회사에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널프 논문 리뷰 몇십 편 한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가짜연구소 안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논문 리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리뷰한 것들도 뭐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니면 깃허브에 정리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게 저는 되게 기뻤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경험하고 계속 이런 것들 연구 개발하고 싶어 하고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고 내 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가짜 연구소에 모여 있지 않나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비영리 연구 자체가 가짜 연구소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막 컴퓨팅 자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영리 연구 자체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편의 논문들이 발표된 적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회사들이 사실 후원에 진짜 소극적입니다. 후원하는 거 너무나도 의심이 많고요. 지금 우리도 학습하는데 GPU가 부족한데 어디에 후원을 해주냐 약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도 스테빌리티 AI가 독일의 대학교에 후원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모델이 공개된 게 저는 엄청나게 큰 임팩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전 세계 많은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그리고 일반인들에게까지도 그리고 뭐 미드저니도 포함해서 많은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영리 연구에 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픈 AI도 비영리 연구 재단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사실 가장 상위 조직은 아직도 비영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비영리 연구 개발이 성장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영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권 다툼을 많이 해요. 정치질을 많이 하죠, 흔히. 그래서 이 성과는 내 거야. 그리고 이 일은 내 거야. 너 하지 마. 약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비영리 조직에서는 사실 그런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같이 한 일이지. 이 일 우리 도와줘. 나도 도와줄게. 마치 아까 오픈 소스의 그런 개념에서 서로 컨트리뷰트하고 서로 상대방의 성공에 기여하고 약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서로 잘한 거에 대해서 박수 쳐주죠. 왜냐면은 서로 깎아내려서 내 성과를 빛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연구가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가짜 연구소가 그런 거에 대표되는 연구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약간 뜬금없긴 하지만 이름을 가짜 연구소로 지으신 이유가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그걸 만들 당시에는 유튜브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브가 유행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름 지을까 하다가 가짜 사나이라는 이름을 따와서 지었는데요. 사실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유튜브 자체도 그 사람들은 진짜 특수부대 사람들은 아니지만 특수부대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았어서 저희도 진짜 전문가는 아니고 진짜 뭐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진짜가 되기 위한 그런 성장의 과정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진짜로서 성장하는 과정들이 가짜 연구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좀 더 지나고 와서 봤었을 때 재밌는 부분은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진짜 사나이들은 진짜 부대에서 오히려 더 가짜 같은 훈련을 받고 가짜 사나이들은 오히려 더 진짜 같은 훈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사실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시용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했을 때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의미 있나라는 생각이 점점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많은 진짜 전문가들이 사짜인 경우도 많거든요. 요즘 한국에 보면 챗GPT 전문가도 엄청 많고 뭐 맞아요. 생성인공지능 전문가 엄청 많잖아요. 장난 아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학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오픈 AI에서 인정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오픈 AI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처럼 전문가들이 정말 많은데 가짜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들이 진짜 연구소에서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쯤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면서 진짜 연구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이해관계라던가 복잡한 그런 무거운 일들 때문에 늦어지고 힘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가짜 연구소는 좀 더 가볍고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소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 더 발전된 형태는 아니더라도 다른 일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연구에서는 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짜 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모든 순간이 뜻깊으셨을 것 같긴 한데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어떤 프로젝트나 뭐 어떤 순간 모먼트들이 있을까요? 연구개발 프로젝트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삼성서울병원의 오남기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연구개발했었던 프로젝트인데요. 심지어 환자의 수술 데이터를 허가를 다 받아서 같이 연구개발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환자 데이터 얻는 거 되게 비용 많이 들고요. 심지어 의사 선생님이 태깅하는 비용도 엄청 많이 듭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정말 얻기 힘든 데이터예요. 근데 그거를 같이 제공해 주시고 같이 연구 개발해 주셔서 논문으로도 발표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영리 연구를 처음으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의미 있었던 부분이어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가짜 연구소에서 컨퍼런스를 매 기수마다 열고 있습니다. 근데 컨퍼런스가 좀 크게 열렸었을 때가 SK텔레콤의 후원을 받아서 SK텔레콤의 스펙스홀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255명이 와서 꽉 채웠었던 그런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하고 프로젝트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성장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선한 선순환을 이루는 걸 만들어내는 걸 봤었을 때 그때가 되게 뜻깊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스스로 개인의 성장 아니면 우리 안에서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인공지능 생태계에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제가 성장했다라고 느끼는 부분인데요. 가짜 연구소에 사실 많은 팀들이 있고요.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길게 이어지는 프로젝트는 사실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현업이 바쁘고 가짜 연구소가 좀 스펙 쌓으러 오는 약간 이런 양성소 같은 느낌이 돼버려가지고 뭔가 와서 프로젝트를 하고 취업하거나 이직을 하면은 활동은 그만두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했을 때는 1년에 AWS 추천서를 3장 쓴 적이 있어요. 그때 미국, 캐나다 이쪽으로 1년에 3명 정도 갈 정도로 뭐 그뿐만 아니라 진짜 뭐 대기업도 정말 많이 가고요. 막 학원들 많이 막 홍보하잖아요. 그런 거보다 가짜 연구소의 아웃풋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는 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게 되게 뜻깊었는데 대표적으로 2개의 팀이 있는데요. 한 개는 인과추론 팀입니다. 그래서 인과추론 팀은 크래프톤의 신진수님이 이끌고 있는데 그 팀에서는 지금은 한 기수에 막 2-3개의 프로젝트도 하고 행사도 자체적으로 열고요. 가짜 연구소 행사가 아니라 이제 인과추론 팀의 행사를 열고 이제는 인과추론이라는 분야가 한국 생태계에서 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거의 대표하는 그런 그룹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커뮤니티를 또 생성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 팀이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것들이 되게 뜻깊었고요. 또 한 팀으로는 이제 허깅페이스 크루라는 팀이 있습니다. 허깅페이스 문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거를 하는 팀인데요. 처음에는 그걸 번역하는 것, 그걸 이제 컨트리뷰트 하는 거죠. 허깅페이스 깃허브에 컨트리뷰트 하는 것. 그리고 그걸 하면서 트랜스포머즈를 번역하면은 트랜스포머즈를 스터디하는 거고 디퓨저스를 번역하면 디퓨저스를 스터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역도 하고 기여도 하고 스터디도 하는 이런 좋은 활동을 하는 팀이었는데 그 팀이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허깅페이스와 직접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허깅페이스 회사 슬랙에 저희 전용 채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대되어 있고 그래서 협업하면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해커톤도 같이 열었고요. 그러면 거기서 막 굿즈 같은 거 보내주고 뭐 컴퓨팅 자원도 쓸 수 있도록 허깅페이스에 이제 모델 올리면은 허깅페이스 클라우드에서 이제 돌면서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막 3,000불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 후원해주고 해커톤 할 수 있도록 등등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해나갈 거고 그걸 만들었는 그 팀이 이제 되게 많은 일들을 해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걸 활동하고 있어서 제가 몇 분만 이름을 거론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지만 정우준님께서 그 팀을 많이 이끌고 계시고 심소연님이나 김지훈님 이런 분들이 더 같이 도와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궁금한 게 인과추론이 뭐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처음 듣는 키워드여서 제가 설명하면은 너무 가짜 티가 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신지수님을 모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인과추론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인과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 모델을 쓰면은 인과관계를 알기가 어려워요. 블랙박스. 네, 맞습니다. 그거를 알아내려고 하는 게 인과추론 분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인공지능 모델에 한정된 건 아니고 그냥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인과추론을 하는 거긴 하지만 요즘에 좀 더 각광받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모델을
좀 더 해석하고는데 좀 주요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explain AI랑 비슷한 네, 느낌. 그런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조금은 더 데이터 중심적이어서 데이터 분석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분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비즈니스 관련된 데이터 분석하는 데서 유저를 막 분석한다던가 그런 마켓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도 진짜 재밌어 보이는 분야네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면 가짜 연구소도 나중에 이제 미스트랄처럼 어떤 진짜 스타트업처럼 변모하는 어떤 비전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안 갖고 있습니다. 가짜연구소는 비영리를 선언을 약속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로 등록도 되어 있고요. 그 이유가 그런 오픈소스와 그런 생태계 그런 것과 큰 관계가 있는데요. 이게 영리로 가면은 영리로서의 단점들이 추가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스타트업 영리 회사들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영리 커뮤니티, 비영리로 조직된 이런 연구 공동체, 이건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포지션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우리 한국의 연구 개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영리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다른 스타트업은 차릴 수 있을 텐데요. 스타트업을 차리더라도 가짜 연구소가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으로 별개로 아마 창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비영리로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큰 결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서 해낼 수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성장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을 공감해주고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진짜 누구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가치를 알고 그거에 공감하고 그 가치가 만들어낼 변화들, 이 세상의 변화들, 그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나, 이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못 여쭤봤던 걸 좀 여쭤볼게요. 그 가짜 연구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나요? 사실 가짜 연구소는 거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제한이 되는 경우들은 가끔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한정된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터디원이 8명 뽑는 스터디면은 보통 초과로 선정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명 스터디인데 40명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정되는 부분이 있고,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거엔 거의 정말 제약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거는 오히려 더 쉽고, 스터디 리딩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쉽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커뮤니티의 운영진인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교육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같이 스터디하고 프로젝트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만들면은 그 컨트리뷰션을 각자가 다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영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저희 가짜 연구소가 뭔가 가치를 쌓는 게 부담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벌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누렸으면 좋겠고 그걸 스스로 쌓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짜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 누구나 다 환영하고 그런 가치들을 각자 다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팀 멤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청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학 강의실처럼 시간표가 있어요. 거의 매일 저녁마다 뭔가 모임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20개 정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비공개 모임까지 하면 30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누구나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오면은 저녁에 막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무 데나 들어가면은 그냥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논문 리뷰나 아니면 스터디하는 내용들을. 그게 이제 청강 게시판에 이제 디테일한 스케줄도 나오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누구나 들어오셔서 또 새로운 대학, 뭐 새로운 교육 이런 것들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호기심을 가짜 연구소에서 많이 채우실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터디나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현업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어떤 걸 요즘 공부하고 있는지, 어떤 논문들을 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오셔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가 특정한 분야로 이렇게 스터디하거나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어떤 분야로 인공지능을 할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나는 컴퓨터 비전이 나랑 맞는지, 아니면 생성 모델이 나랑 맞는지, 언어 모델이 맞는지, 추천 시스템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오면은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펠로우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파이썬도 모르는 사람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데이터 캠프라고 유다시티나 이런 교육하는 그런 온라인 매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에게 라이센스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캠프에 있는 모든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저희에게 수백 개를 후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참여한 사람들에게 라이센스를 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후원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이제 후원해줄 수 있고 그래서 지역의 교육 격차나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그런 제공을 하고 있는 펠로우십 프로그램도 있으니 그런 걸로 기초 스터디를 한 기수 정도 하고 어느 정도 기초가 쌓이면 그 다음에 가짜연구소에서 프로젝트 참여한다면은 좀 더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게 준비돼 있네요. 그러게요. 이제 8기라고 해서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펠로우십이라는 것도 있고 아카데미 아까 말씀드린 게 있고 또 커뮤니티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공자가 아니었는데도 그 가짜 연구소를 통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춰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있죠. 그래서 사실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데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오시고요. 아예 이제 개발 안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백엔드 개발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백엔드 개발자 분들이 처음에는 인공지능 모델을 뭔가 서빙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쌓으면은 내가 서빙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뭐 6개월에서 1년 지나니까 갑자기 인공지능 모델러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짜연구소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AI 모델 서빙하는 거나 그런 거 보면은 AI 엔지니어라는 게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직군과 가장 비슷한 게 저는 백엔드 개발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스타트를 AI 엔지니어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백엔드 서버단을 봐야 될 필요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서버 공부하고 네트워크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반대로 백엔드 쪽에서는 AI를 공부하러 오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중간으로 가시는 분들이 MLOps 쪽으로도 또 가시더라고요. 근데 MLOps가 보통 경력을 좀 요구하는 편이라서 특히 이제 백엔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MLOps 쪽으로 좀 빠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마법학교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네트워킹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워낙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게 제가 경험했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회사에서 좀 재밌는 게 티타임이거든요. 커피타임. 회사 다니면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커피타임도 하고 티타임 하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때 가볍게 얘기하는 일 얘기에서 엄청난 아이디어도 얻고 힘도 얻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온라인 기숙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런 마법학교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는 그 정도의 필요성보다는 조금 더 지역적이고 긴밀한 모임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법학교에서는 네트워킹을 하면서 사람들이 특정한 주제나 분야라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연대하고 서로의 것들을 공유하고 약간 이런 모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재밌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든 이유는 주커버그가 대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만든 페이스북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기숙사에서 모인 그 모임이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 걸 보면서 가짜연구소에서 마법학교에서도 이전에 그냥 네트워킹으로 모인 사람들이 공모전 같은 데 나가서 수상하기도 하고 연구과제를 몇 억짜리를 따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보면서 이 네트워킹과 이 만남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에는 없는 문화지만 미국에 있는 그런 기숙사처럼 그런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연한 만남을 통해 비선언적 성장을 일으키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고자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찰란이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세상을 되게 아름답게 보시는 분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비영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 비현실적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참 어려운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짜연구소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도 사실 사람 만날 수 있고 어디 가도 요즘에는 좀 돈 내고 네트워킹하는 것도 많잖아요. 고급 네트워킹처럼 프라이빗한. 근데 저는 가짜연구소에서는 선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AI의 성악설이 아니라 AI의 성선설을 위해서라면 이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하는 마음, 선한 의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건 사실
어디서 뭔가 교육한다고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익힐 수 있게 될 거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AI는 그런 선한 AI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패밀리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이 논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 태스크인데요.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뭔가 파인 튜닝을 하듯이 마치 특정 대상을 좀 더 잘 표현하는 생성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텍스트 투 이미지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강아지를 생성하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로만은 그걸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이드나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퍼스널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셉이나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되게 챌린징하고 어려운 부분이 이제 멀티 아이디 퍼스널라이제이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대상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다 보니까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혼합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생성을 했을 때 그 여러 개의 정보들이 혼합된 이미지가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눈이 크고 코가 큰 사람이 있었고 눈이 작고 뭐 코가 작은 사람이 있으면 두 명을 생성하면은 각각의 캐릭터리스틱이 반영된 이미지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두 개가 혼합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인스턴스 패밀리에서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럼 사실 이제 아이디 프리저빙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IP 어댑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여러 개의 아이덴티티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인페인팅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IP 어댑터를 적용해서 사용을 저는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한 두세 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IP 어댑터나 인스턴트 패밀리에 좀 아키텍처적으로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IP 어댑터 저도 되게 많이 썼는데요. IP 어댑터는 제목 그대로 이제 이미지 프롬프팅 어댑터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었던 텍스트 프롬프트에 더해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넣겠다라는 개념으로 사실 이미지 정보를 가이드해서 주는 거죠. 어댑터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현 능력 자체가 더 뛰어나진다기보다는 그냥 프롬프트로 들어오는 거가 잘 가이드되는 정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마 사용하셨던 모델은 IP 어댑터 중에서도 뭐 페이스 아이디 모델 같이 얼굴에 특화된 학습을 한 모델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한 얼굴에 대해서만 변환하는 걸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마스크를 씌우거나 아니면은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한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명에 대한 얼굴을 변환하거나 생성하는 일들을 할 텐데요. 그게 아무래도 한 얼굴에 대해서만 학습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에 대한 특성을 동시에 나타내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멀티 아이디 두 명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은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두 얼굴이 동떨어져 있는 각각에 대해서 생성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각각 생성한 거잖아요. 그거는 두 개를. 그래서 인스턴스 패밀리에서는 아예 아이덴티티에 대한 임베딩을 스택해가지고 여러 개를 동시에 집어넣어서 학습을 하고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얼굴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생성된 이미지도 여러 얼굴에 대해서 좀 더 어울리고 좀 더 비슷하고 좀 더 비슷한 스타일로 의도되게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해서 한 것과 뭐 IP 어댑터를 이용해서 한 거를 봤을 때 사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뭐가 더 잘 만들어진 이미지다를 이제 내가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인스턴트 패밀리가 생성한 이미지 품질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생성 모델 평가하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많은 논문들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논문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적인 평가나 아니면은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싶어서 이전에 소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패스트 컴포저라는 모델의 논문에서 사용했었던 매트릭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싱글 아이디뿐만 아니라 멀티 아이디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하게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동일하게 해서 평가했었을 때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성능이 좀 더 좋았고 그런 부분에서
가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2개 정도까지는 그래도 말씀하신 다른 모델로도 뭐 충분히 트리키하게 생성할 수 있었지만 4명 이상까지 가면은 그게 정말 어려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얼굴에 대한 정보를 주지만 4명 이상이 되면은 이게 얼굴이 5개가 될 때도 있고 3개가 될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또 생기고요. 그리고 아이덴티티도 믹싱도 좀 더 일어나고 아니면 오미팅도 더 일어나는 그런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4개를 넘어서는 순간에 어떤 모델들은 그 웨이트를 좀 머지않은 과정에서 오히려 오류가 생겨서 비정상적인 이미지가 생성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그런 이미지들로 생성이 됐었는데 저희는 아이디 스태킹하는 거를 4개까지 이제 학습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인퍼런스 하는 타이밍에 더 많은 아이디를 쌓아서 생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논문에도 언급한 거에서는 7개 얼굴에서도 충분히 잘 생성하는 걸 보실 수 있고 실제로 이미지 생성을 하면은 7명의 아이디를 그냥 텍스트 투 이미지 생성을 해도 퀄리티가 안 좋아요. 아이디 프리저빙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 투 이미지 했을 때 다수의 얼굴을 가진 이미지를 생성하면은 퀄리티가 안 좋거든요. 근데 저희는 더 퀄리티가 좋게 원하는 아이디로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데모 사진 봤을 때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근데 되게 가족 사진처럼 단란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을 화성으로 보내는데 사실 논문이 이슈가 된 이유가 그 이미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 트위터랑 레딧이랑 뭐 허깅페이스랑 데일리 페이퍼스 이런 데서 다 이슈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고요. 사실 그 정도로 이슈될 정도의 논문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 이미지 덕분에 많은 이슈가 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은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저도 이제 데일리 페이퍼에서 논문을 보고 이미지 되게 잘 뽑혔다고 봤는데 이제 국내 논문인 거예요. 그래서 꼭 초청드리고 싶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돼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사실 이것과 이제 연관된 질문일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아이디 프리저빙 제너레이션 분야에서 이제 아이디가 첨가되는 순간 원래 모델의 표현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IP 어댑터 같은 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사실 원본 뭐 예를 들어서 3D 형태를 만드는 모델이 IP를 추가하면 약간 되게 2.5D처럼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인스턴트 패밀리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지 사실 궁금하기는 합니다. 단일 아이디라고 하더라도 사실 아까 아키텍처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한 가지 있었는데 IP 어댑터랑 이제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컨트롤 넷 구조를 추가한 게 있거든요. 그게 사실 제일 비슷한 논문이 인스턴트 아이디입니다. 저희 인스턴트 패밀리인데 인스턴트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컨트롤 넷 추가하면서 그걸 아이덴티티 넷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그 아이디 정보를 반영해서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좀 더 추가하고 학습을 해서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거와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입력 아이디를 좀 더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입력 아이디가 실사 이미지면은 우리가 생성하려고 하는 게 뭔가 그림체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2.5D 같은 느낌이 나요. 3D와 2D 사이에 어떤 그런 경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모델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분야에서 결국에 노력하는 게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잘 결합해서 넣을 것인가 이게 많은 논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넣어야 되는데 억지로 이어다 붙이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제가 읽었던 다른 논문 중에 하나는 이제 스타일겐이라고 해서 겐 쪽에서 스타일 쪽에 레이턴트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텍스트 투 이미지에 활용을 해서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서 어떤 거를 컨텐츠로 가져갈지 어떤 걸 스타일로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좀 조합한 논문을 읽었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논문 등의 연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인스턴트 패밀리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크게는 컴퓨터 비전, 또 작게는 아이덴티티 프리저빙 제너레이션 분야에서 어떤 기여가 있기를 희망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에 대한 부분 넘어서 이제 멀티 컨셉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여러 아이디뿐만 아니라 뭐 배경이라던가 컬러라던가 아니면 스타일이라던가 다양한 것들이 텍스트로만 가이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지로도 가이드 될 수 있고 우리가 결국에는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조합해서 생성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이미지 생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뭐 GPT-4도 그렇지만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런 옴니라고 할까요? 원 모델이라고 할까요? 많은 멀티모달의 입력 그리고 멀티모달의 생성하는 그런 모델들이 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있어서 저희가 제안한 이런 멀티 아이디를 스태킹하는 기술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관심 있는 논문이나 연구 주제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널프랑 가우시안 스플래팅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더스터라는 논문이 되게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그 분야의 파운데이션 모델처럼 이제 새로운 분야를 이끌어내는 그런 느낌인데요. 진짜 다양한 아웃풋을 냅니다. 그래서 마치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혼자서 다 해내려는 것 마냥 3D 그래픽스, 비전 관련된 많은 필요로 하는 값들을 아웃풋으로 내고 있어서 그 자체로도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걸로 파생돼서 나올 만한 논문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서 꼭 살펴볼 만한 그런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트렌드 리뷰를 하다 보니까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되게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저번 주에 리뷰한 논문 중에서는 이제 3D 친, 에디친이죠. 그 논문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뎁스맵을 이용해서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변형을 하고 카메라 각도를 돌려서 빈 부분을 다시 스테이블 디퓨전을 생성하고 또 뎁스맵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3D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이제 언어 모델을 추가를 해서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편집을 하고 막 각도를 바꾸고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막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약간 하나만의 연구보다 이런 식으로 각자 스테이블 디퓨전,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거를 혼합해서 나온 연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를 느껴서 좀 연구가 진짜 신기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이 되게 중요해지더라고요. 이 분야에서는 뭔가 수학적인 이론으로 연구하면서 그냥 단일 알고리즘이나 단일 모델에 대해서 개선하는 논문들도 많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개를 결합해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그런 모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엔지니어링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을 잘하는 사람이 한국에 많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런 부분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인데 대학 연구실에서 그런 것들을 그래도 요즘에 좀 논문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데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발전하면 좋지 않을까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뭐 짧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인공지능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꼭 인공지능 모델을 연구해야만 그거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 달고 구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생태계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은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인공지능 연구 개발할 때 돈 얘기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거는 지지와 응원 그리고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생태계 그리고 한국의 인공지능의 큰 발전에 기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이 즉석 질문을 이렇게 훌륭하게 마치 준비된 질문이었죠. 이러다 왠지 뭐 인공지능의 사랑의 아이콘 막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랑의 아이콘을 불리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도 되게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지지와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최근 2주에 올렸던 게 굉장히 반응이 좋고 자기가 이제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을 써주셔서 그거 보고 제가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저도 뭐 서비스 출시하고 서비스 많이 쓰였다는 것도 좋은데 이번에 논문 발표하면서 이 많은 반응을 받았을 때 정말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기쁨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의미 있는 논문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논문 썼다고 돈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큰 힘이 돼서 앞으로도 더 좋은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청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분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실까요? 사실 아까 인과추론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인과추론팀을 이끌고 있는 크래프톤의 신진수님 아마 추천드리고 싶고 저도 사실
그렇게 그 팀의 활동들이나 지금 인과추론 분야에서 이루어나가고 계신 일들에 대한 뒷얘기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정말 많이 성장하고 계셔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도 듣고 싶어서 초대하면 어떨까 싶고요. 다른 부분으로는 저는 업스테이지 AI의 CTO이신 이활성님 한번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CTO로서의 그 업스테이지 AI의 어떤 부분들을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되게 궁금하고요. 특히 업스테이지 AI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어벤져스라고 생각된 정도로 좋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제가 진짜 롤모델로 삼고 싶을 정도로 팔로우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 있는 걸 보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였는지도 궁금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일해 나가는지, 특히 트렌드를 정말 잘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빠르고 민첩한 의사결정과 그걸 행동해 나가는 그 능력이 되게 궁금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첫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되게 저희 진행이 미숙했던 것 같은데 너무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촬영이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뭐 좀 더 인공지능에 대해 그리고 생태계에 대해 그리고 한국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말하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뭔가 철학 이런 거는 지금 누구도 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것도 저도 쉽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겠죠. 사랑만큼은 가져가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